김영란법이 과연 우리 사회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 혼선은 없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영란법을 백성문 변호사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공직자, 언론인, 그다음에 교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400만 명에 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온 국민이 적용 대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돈을 받아서 처벌이 되거나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400만 명입니다. 예. 공직자,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언론기관 종사자 이렇게 그 바운더리가 400만이고요. 예. 돈을 주는 사람은 일반인일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다 적용 대상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부정한 청탁도 금지라는데 부정한 청탁 금지 그 조문 맨 앞에 누구든지라고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나 제3자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는 금지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온 국민이 적용 대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워낙 헷갈리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김영란법 10계명이라는 것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n분의 1 시대 꼭 명심해야 할 김영란법 주요 내용을 지금부터 10계명으로 정리를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기본 중에 기본은 다 이제 워낙 많이 들었어요. 3, 5, 10 이건 아실 거고요. 직무 관련성 있으면 식비 3만 원 이내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매할 때는 무조건 더치페이 하는 게 n분의 1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먹은 밥값 내가 내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나중에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영수증도 챙기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가면은 왜 그 밥 주잖아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식사나 선물,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인데 식사하고 선물 받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합산해서 5만 원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거 따질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청탁 들어오면은 거절하는 게 맞죠. 두 번째 또 거절했는데 또 부탁이 들어온다.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원이나 검사, 병원에서 빨리빨리 좀 아픈데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픈데 부탁하는 거 이제 안 됩니다. 줄 서십시오. 자, 그리고 담임 선생님 만날 때는 교무실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담임 선생님한테는 선물 주고 밥 사고 여부를 떠나서 부탁만으로도 이거는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말만 꺼내도 위법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거 누구랑 밥 먹어? 이제 이런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직무 관련성이죠.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개념이에요. 뇌물죄에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이 되면 뇌물죄로 처벌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뇌물죄를 판단할 때 직무 관련성은 좀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제가 건설업자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인허가 담당 공무원하고는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다른 공무원하고는 직무 관련성 인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직무 관련성 인정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거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범죄인데도 처벌을 못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직무 관련성을 넓게 보자라는 게 일단 권익위 입장입니다. 예. 근데 어제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었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판사하고 이 사건, 내가 담당하는 사건 관련 변호사하고 밥을 먹으면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있지만 그냥 아는 변호사랑 밥을 먹는 것까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면 너무 폭이 넓어서 그건 전과자로 많이 양산할 수 있다. 판사는 그러면 모든 변호사 밥 못 먹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저 친한 검사분들 많잖아요.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제 사건과 관련 없는 검사랑 밥을 먹어도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직무 관련성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권익위 해석과 법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범위를 명확하게 여기까지다라고 아직 단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공무원들 볼까요? 구청에 있는 공무원, 서울 영등포구에 계시는 공무원이 있다고 쳐요. 그럼 그분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무 관련성? 그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 없는 걸로 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구에 살면서 무언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랑은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 지역에 사는 분이랑도 별다른 이해관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직무 관련성 있게 볼 것인지 없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해석 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청 직원이라 하더라도 서초구 사람들 다 직무 관련자는 아니고 업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구리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이분도 구리 지역 자기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부모 될 사람들과는 밥 안 먹어야 되지만 다른 경우는 괜찮다는 얘기죠. 그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우리 담임.
그다음에 우리 담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무 뭐 위에 교감, 교장 선생님 여기까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제 딸의 담임 선생님한테 5만 원 넘는 선물을 보내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 학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선생님, 옛날 선생님한테는 보내도 됩니다. 그렇군요. 옛날 선생님에는 100만 원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위축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담당 그 교수 학생들이 네. 뭐 이것저것 부탁할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교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건 부정청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업반이 돼서 나중에 회사에 취업을 해서 나중에 뭐 리포트로 대체해달라거나 예, 아니면 뭐 같은 거. 학점만 좀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일단 지금 김영란법에 나오는 전형적인 부정청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청탁을 한 학생은 부정청탁한 당사자는 그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 신고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처벌이 됩니다. 예.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그 선생님, 그러니까 지난 학기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3학년인데 2학년 때 선생님, 1학년 때 선생님은 또 그 직무 관련성이 아예 없다라고는 또 할 수 없다는.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아이의 뭐 성적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 지금 관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럼 당연히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보면서 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백성훈 변호사가 얘기한 게 대학생들 이게 제일 걱정일 것 같아요. 4학년 때 취업하잖아요. 일찍 취업하는 학생들 얼마나 좋습니까? 취업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이게 이제 출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선생님 이거 좀 인정 좀 해주세요. 하니까 교수님이 그동안은 아이고 당연하지 훌륭하게 취직까지 했는데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이게 앞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청탁이 14가지 유형인데 그 유형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요즘에 취업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취업해서 이 부분 리포트로 대체해달라거나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것 정도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인정이 됐던 일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엄밀하게 다 김영란법 위반이다라고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국회의원분들도 이거는 교육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한 가지 사례를 그럼 더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이모티콘 해가지고 선물 쿠폰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학부모가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시죠 하고서 커피 쿠폰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는 커피 한 잔인데 아유 고맙습니다 이랬는데.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로는 이거 5,000원짜리 커피 쿠폰도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요. 저희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르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100만 원 이하면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데 다만 3만 원, 5만 원, 10만 원까지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도 이 정도는 그냥 사교적 의뢰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350의 규정을 만들어놨는데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뭐 직접적인 거 뭐 직무 관련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쓰는데 그거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좀 잘 봐주세요라고 하면서 커피 쿠폰을 보내면 무조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커피 쿠폰 보낸 정도라면 그건 사교적 의뢰 범위 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김영란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봤습니다만 학생들이 그 뭐 1,000원씩 걷어가지고 뭐 한 5만 원 만들어서 이렇게 드렸으면 이것도 안 된다. 안 됩니다. 그것도 있었잖아요. 왜 안 되냐면요. 김영란법 위반은 이 당사자가 350이 넘으면 직무관련성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000원씩 60명이 내서 6만 원이 됐지만 제가 받은 건 제가 선생님이라면 6만 원이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됩니다. 예. 자, 한 가지 사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회사의 관계자들은 아무래도 공무원에게 직접 그 부탁할 일이 많죠. 하지만 직접 청탁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아는 사람 중에 공무원이 있댔지? 응, 내가 얘기 잘 해줄게. 요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탁을 하건 누구를 통해서 청탁하건 이건 부정청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나와 관련된 일을 청탁하는 건 저는 처벌되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게 참 애매한 거죠. 나에 관련된 청탁은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왜 처벌이 안 되냐면 이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무원이랑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사실 국민들은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 거에 대해서 나 이거 좀 불편한데 이런 거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지금 신호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사고도 많이 나는데 신호등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도
그렇죠. 민원과 부정한 청탁 개념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 직접 나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달라라고 하는 게 자칫한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어서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하는 걸 금지는 하지만 부정한 청탁하는 걸 이거는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그 케이스 있잖아요. 학생, 네. 취업한 학생, 네. 교수님한테 네. 저 출석한 걸로 인정해 주세요. 그거 나를 위한 청탁 아닙니까? 학생은 처벌 안 돼요. 그래서 학생은 처벌이 안 되는 이게 금지돼 있는 행위일 뿐이지 학생은 처벌되지 않고 선생님이 신고하지 않으면 선생님은 처벌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복잡합니다. 예,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부탁은 괜찮다. 괜찮다라기보다 법으로는 금지돼 있으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처벌 규정은 없다. 네. 그러면 병원 가서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아이고 우리 세상에 부모님 아픈데 줄 서서 석 달 기다리려 하면 아이고 엄마 기다리셔. 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처벌이 됩니다. 그건 본인 처벌돼요. 수술 빨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머니 수술 빨리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 경우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청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본요법 위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이면 당연히 나랑 똑같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제3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들의 군대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군의관한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 예. 이 경우도 아버지도 처벌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내가 아픈 사람은 내가 병원 가서 제가 정말 아프니까 저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은 괜찮지만 이 받은 의사 선생님은 신고를 해야죠. 네,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곳, 공무원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세종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세종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와 함께 전화를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예. 자, 오늘부터 김영란법 본격 시행되는데 세종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방송도 있고 해서요. 이른 아침에 일부러 걸어서 세종청사 기자실로 한번 출근을 해봤어요. 예. 좀 시간을 갖고서 주변을 돌아봤는데요. 예. 저 역시도 김영란법 대상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하루 만에 좀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그런 묘한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분위기가.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사실은 이렇게 세종시 전체에 모두가 이렇게 숨중인 듯한 이런 분위기는요. 예. 약 한 달 전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아하. 제가 제일 먼저 이곳에 내려온 지 한 넉 달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세종의 첫인상은요, 정말 여기는 활기가 있는 도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사실은 서울만 하더라도 이제 큰 변화가 없는데 예. 여기는요 도시 곳곳에 막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요. 그렇죠. 움직이고. 들어선 건물에는 다양한 상점이 또 입주하고. 예. 조금 말 보태면 이런 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고 일어나면 달라지는 도시가 아직 한국에 있구나. 그곳이 아마 세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 도시가 지금요 현재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종시 인구가 한 2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절반 이상이 약 12만 명 정도가요. 이 정부청사 주변, 이른바 행복도시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하. 18개 부처의 중앙부처에 12,000명, 그리고 또 국책연구단지 여기에는 연구원 한 4천여 명. 그러니까 대략 그 세종시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모두 한 2만여 명의 공직자, 유관단체 종사자가 이 한 곳에 몰려 사는 거예요. 여기에 저 같은 언론사 직원 한 100여 명 정도 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른바 첫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안 된다. 내가 본보기로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실제로 공무원들 사이에? 네, 지금 백 변호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느 게 맞고 어디에 맞는지 이게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모호한 게 많아요. 사실 공무원들은 국민권익위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다 교육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았어요. 다 받고 이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알겠느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케이스에서도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대부분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에 있어서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러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이 법에 내가 저촉되는지 여부를 참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김영란법이 정착은 되겠지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처음에 시범 케이스가 내가 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모두가 다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가 위축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약간은 묘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상권 분위기는 어때요? 세종시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예. 세종시 주변에 있는 상가 임대료요. 서울 주요 도시 못지 않아요. 특히 정부청사 가까운 곳일수록 임대료가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대비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세종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밖에서 끼니 일을 해결하거나 저녁에 휴식 생활을,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인구 대비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많이 비싼데 그런 곳에 지금 손님들이 발길이 많이 끊어졌어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찾았던 뭐 한우 전문 식당 같은 경우에는요. 8월 중순이 지나면서 손님이 현재 평소 점심 대비 약 5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해요. 어허. 예. 근데 5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이제 등심이라든가 특수부위라든가 구이 중심으로 해서 팔았는데 예. 지금은 한우 국밥 6,000원짜리 대표 메뉴로 내놓고 그 다음에 그 15,000원짜리 불고기 정식 만들어서 한우 정식 만들어서 내놨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우 식당은 비싸다. 무조건 3만 원 이상 되고 어쩌고 그러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도 많이 줄고, 근데 대표적인 그런데 그래서 뭐 세종시 주변은 뭐 김영란 A 세트, B 세트에서 뭐 25,000원짜리, 29,000원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소주 그래도, 더 마시면 안 되잖아요. 김영란 근데, 세트에. 네? 소주를 더 한두 병 추가하면 넘어가는 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기남명문법 뭐 예를 들어서 A 세트 25,000원 아닙니까? 예. 김영란법 B 세트 29,000원. 29,000원짜리 술 먹으면 안 됩니다. 25,000원짜리 A 세트를 사면은 뭐 맥주 한 병 먹을 수 있습니다. 다 예. 계산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만 더 요거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란파라치가 세종시로 대거 이동했다 이런 소문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뭐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는데요. 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란파라치가 과연 많은지 없는지 소문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단기 월세값, 그러니까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월세값이 올랐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뭐 공인중개사 여러 곳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월세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만 단기 좀 1년짜리 미만짜리 이렇게 뭐 집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의는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예.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소문도 있어요. 뭐냐면 그 란파라치들이 벌써 세종시에는 공무원 얼굴 파악 다 끝냈고 예. 주요 식당 곳곳 한 집 걸로 하나 지금 잠복하고 있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예. 그거보다는 이런 어떤 그 흉흉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좀 대부분 또 확대되고 과장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 정도는 뭐 난리 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평온한 그 자체가 사실은 뭔가 있는 듯한 그런 묘한 분위기가 지금 여기는 흐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를 취재하고 있는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이승훈 기자, 뭐 우리끼리 식사를 한번 하죠. 각자 돈 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란파라치 얘기를 좀 네. 살펴보도록 하죠. 신고 포상금 받으려는 사람들, 이른바 김영란 플러스 파파라치, 란파라치가 네.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학원으로 몰린다고 하던데, 근데 신고를 잘못했다가는 또 무고로도 걸릴 수 있다고요? 신고를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요. 허위 신고를 할 경우는 무고로 걸립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3만 원 이상 먹은 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29,000원밖에 안 먹었더라. 예. 이 경우는 무고는 안 되고요. 예. 그건 허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알면서 허위 신고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란파라치라는 게 이 김영란법의 어찌 보면 한계이기도 해요. 김영란법 사실 3만 원 이상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렇죠. 그 음식점마다 모든 경찰이 배치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러니까 알죠. 결국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는 쪽으로 신고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역효과로 란파라치라는 게 지금 막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 과거에 아시겠지만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들도 네.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금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파라치 관련해서도 너무 문제가 많다 해서 나중에 없앴거든요. 예. 이것도 앞으로 김영란법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예. 자, 그리고 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A라는 회사가 소극적으로 일단 우리 회사가 안 걸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B라는 회사나 C라는 회사가 혹시 공무원한테 잘 보여가지고 입찰해서 되면 우리가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네. 지금도 뭐 입찰하면 온갖 투서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잘 보고 있다가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를 감시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전문 란파라치가 또 의뢰를 하고 공무원들 움직임 상황 동선 파악하고 이런 경우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영란법의 부작용이라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예. 경쟁업체가 무언가 하는 것을 따라다녀서
경쟁업체를 주저앉히고 예. 그리고 공무원 인사철에 예. 인사철에 나랑 같이 제가 응답투소. 경쟁자인데 예. 제가 누구랑 자꾸 밥 먹고 다니네. 그리고 사진 찍어서 제출하고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곳 언론사에서도 예. 똑같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게 지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지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공직자, 학교, 언론사 할 것 없이 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분주한데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그동안 잘했어야지 이런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 같은 것도 상당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것들 위축되는 상권이라고 하죠. 경제적인 어떤 여파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 법이 정착이 된다면은 나중에 분명히 다 모든 사회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법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지만은 글쎄 약간 저도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거는 청렴해지기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 않나. 뭐 김영란법이니 이런 법 있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냥 바르고 정직하게 산다면 이런 법이 과연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까이 나오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네,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법이 논란이 되고 시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받아들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게 복잡하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지금부터 비판만 가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원래 해야 됐던 건데 이제야 정립이 된 건데 이제 같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자는 취지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 해야 됐던 건데 네. 이제서 하는 거다. 아주 따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영란법의 취지 그리고 이 법의 시행 혼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왜 이런 법이 만들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국가 부패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27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꼴등이에요. 예. 그 정도로 국민들의 생각에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나와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게 된 게 바로 이 김영란법입니다. 근데 김영란법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명을 드렸지만 좀 갸우뚱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예. 시장 당시의 혼란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다만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우리나라를 투명하게 만들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들을 깨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부분들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젠가는 OECD 국가 부패지수에서 1등을 차지하는 날이 한번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으로 이 법이 잘 정착되기를 바란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